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준비되셨죠?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강 시간인데요.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첫 진도를 나가는데요. 자, 실전 경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전 경매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쪽을 보시게 되면 책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챕터 1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법제. 법제가 뭡니까? 법제. 법제. 이 법제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이렇게 법률. 법률을 얘기한다. 로를 얘기하는 거. 로. 법률. 로. 레지스레이션 이런 말도 쓰죠. 레지스레이션 이런 말 쓰는데 이 이제 다양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내용과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법률 마인드 네 번째 시간과 5강과 4강과 5강에 대해서 법률 마인드 공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경매의와 유형이 나왔죠? 여러분 경매의가 나왔습니다. 경매의. 여러분 이 경매가 뭡니까? 경매. 많이 뭐 수없이 들어봤는데요. 자, 경자가 무슨 경자죠, 여러분?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다툴 경자죠, 다툴 경자. 거기다가 몇 자는 8몇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매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매도인 그러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럽니다. 그런데 매도할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매수하는 매수 희망인들이 여러 명일 때 어떻게 됩니까? 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이런 경매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배우는 경매는 부동산 경매, 법원에서 하는 그런 경매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파는 매도인이 매수하는 희망인들로부터 물건을 파는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경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는 거기 그 의와 유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유형을 볼까요? 경매 목적물이 뭐냐? 자,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흐름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목적물은 뭐냐? 두 가지가 있겠죠. 경매가 되는 목적물은 부동산 경매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아마 동산 경매는 해본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전문가들은 소위 경매꾼이라고 하지요. 이런 꾼들은 소액을 투자해서 동산 경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산 경매도 실전 경매 강의를 했는데요. 하고 있고요. 또 했는데 하여튼 동산 경매도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액 투자로서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민법 99조의 말이죠.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 민법 99조에 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내용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하여튼 부동산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 경매가 있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부동산이 아닌 것이죠. 뭐 가구라든가 가전, 또 뭐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거, 콘도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이 이 동산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매 집행주체. 이 집행하는 주체,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에? 그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는 누구냐? 개인이 하는 거냐? 개인이 주체가 되면 사경매라고 합니다. 사경매. 개인이 주체가 된다. 사경매. 국가기관이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사경매가 되겠고, 공경매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 공경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경매에도 법원 경매가 있고요. 법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법원 경매를 공부하는 건데,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이거 무슨 법이냐면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로 법원 경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거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국세징수법입니다. 자, 국세징수법. 여러분, 국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이 국세잖아요. 우리나라 국세는 12가지 세목이 있어요. 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이런 세금들을 못 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재산을 뭐 합니까? 여러분,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국가가 하는 것은 다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법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건 공매가 됩니다. 아니, 경매가 되겠고요. 법원 경매가 되겠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매, 이런 말을 씁니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건 뭐라고요? 공매. 온비드에서 하지, 온비드. 우리나라에 온비드에 가입된 회원만 해도 한 7, 80만 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공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제 경매를,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 법원 경매가 왜 좋은 겁니까? 국가가 경매를 매도 매수하는 것을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다는 그러한 큰 이점이 있고요. 또 경매는 도매시장이다. 싸게 사는 거지요. 싸게 삽니다. 일반 매매시장보다는 싸게 사기 때문에 소위 홀세일 마켓, 도매시장이다, 이런 말을 쓰죠. 도매시장. 경매시장은 도매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씩 가격이 떨어집니다. 저감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얼마? 80원. 한 번 유찰되면 20%씩 떨어지면 64원. 한 번 유찰되면 51원. 한 번 유찰되면 40원. 결과적으로 100원짜리를 80원, 64원, 51원, 40원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시장은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집행 이제 주체가 개인이 주체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경매가 되겠고 국가기관이 개입이 되면 공경매가 되겠는데 이 공경매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이 주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법원 경매가 되겠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되면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그래서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집행권은 여러분 권원, 집행할 수 있는 권원 필요 여부에 따라서 집행권원이 필요하냐 필요 여부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 의무경매가 있고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뭐냐 권원 여러분 권자가 무슨 권자입니까? 권세권자죠. 권세권자 원자는 근원원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행할 수 있는 권원.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의 원인을 말합니다. 권원. 예를 들면 판사가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뭐 소액사건 심판을 소액사건 소송을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지급명령 정본이라든가 또는 판사가 화해 조서 정본 같은 것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권원입니다. 권원.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의 원인이다. 그렇죠? 어떤 행위를 권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행위를 여러분 책에는 다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면 책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대충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책에 보면 거기 넷째 줄에 보니까 집행 권원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의무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권원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권자에다가 근원원자입니다. 근원원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판사가 집행력 있는 판결문 같은 거. 판결문. 근데 이제 판결문이 주로 무슨 판결이죠? 종국 판결이죠. 종국 판결.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민사소송 사건을 완결한 판결이죠. 완결 판결. 응? 그죠? 민사소송 사건을 완결 판결하는 겁니다. 완결. 민사소송 사건을 완결 판결하는 것을 종국 판결이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판사가 집행력 있는 그런 판결문을 받았다. 그런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것은 의무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강제경매고요. 의무경매라고 하는 건 집행권원이 없고요. 의무경매는 주로 뭐냐?
담보권 실행입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의무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은 딱 뭐냐? 집행권한이 있는 것은 강제경매, 집행권한이 없는 것은 의무경매. 그런 차이인데, 자 여러분, 자 요 의무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는데, 그런 근저당권자가, 즉 근저당권, 여러분 이때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근저당을 받은 사람.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오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왔는데 그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뭐합니까?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경매 신청 바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채권을 회수하려고, 즉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입니다. 여러분, 요 임자가 무슨 임자입니까? 요거 맡길 임자입니다. 맡길 임. 의무, 맡길 임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오는데 못 갚으면 네 맘대로 해. 채권자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의무경매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채권을 회수하려고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 그러나 강제경매, 이 강자는 무슨 강자입니까? 이게 강자. 굳셀 강자 아닙니까? 굳셀 강자. 강제, 굳셀강. 굳셀강, 강제경매.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법원으로부터 그런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이다. 그렇죠? 강제집행. 굳셀강자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한다. 강제집행. 이게 바로 뭐냐? 강제경매입니다. 의무경매는 맡긴다.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의무경매.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 의무경매는 집행권한이 없는 거고요.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는 건데, 자, 집행권한에 의하여, 좀 말이 법률용어라 좀 어렵죠? 집행권한에 의하여 하는 경매를 뭐라고 한다?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의무경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쪽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구쪽 제일 밑에 보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서 그 채무자의 물건을 일반인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매각할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가격에. 그게 법원 경매지요. 물건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경매가 된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쪽으로 넘겨볼까요? 10쪽을 보시게 되면 경매 유형 나왔잖아요. 아까 설명합니다. 경매 유형에는 그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가 있고 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뭐가 있나요? 토지, 주택, 상가, 건물, 임야, 농지, 공장, 그렇죠. 이런 것들. 동산 경매는 뭡니까? 가구, 가전,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유체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유체, 형태가 있는 그런 동산 등을 말한다. 두 번째, 사경매와 공경매가 있죠. 경매를 집행하는 경매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사경매가 되겠고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은 공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경매 주체가 되는 것은 법원 경매가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는 것은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것 바로 뭡니까? 공경매가 되겠는데, 법원이 집행 주체가 되는 것은 법원경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는 것은 공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매 이런 말을 쓰지요. 공경매 씁니다. 3번 의무경매와 강제경매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거기 의무경매는 자 한번 줄쳐볼래요?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자, 질권자, 자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입니다. 우리 보통 거의 은행에서 하는 경매가 주로 의무경매가 많습니다. 또 개인 간에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하는 것이 바로 의무경매가 되겠고요. 강제경매, 가압류, 보통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요.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의무경매가 되겠고요. 금융기관인데도 신용카드 댁은 못 갚아가지고 신용회사가 카드회사가 여러분 자산을 가압류해가지고 가압류한 상태에서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 공부하는데요. 가압류한 상태에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판결받아가지고 경매하는 것이 강제경매다. 그러니까 오늘 금융기관이 한다고 해서 꼭 의무경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집행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경매, 집행권원이 없는 것은 의무경매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쪽을 넘겨보세요. 집행권원이라고 나왔죠?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자, 집행권에는 줄쳐봐요. 집행력 있는 판결, 또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화해조서 정본, 이런 것들이 민사집행법 24조와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 24조가 뭐냐면요. 자, 한번 써보세요. 책이 없는데. 민사집행법 24조. 한번 제목이라도 써보세요. 민사집행법 24조라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 강제집행과 종국판결입니다. 여러분 종국판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민사소송사건을 완전히 판결하는 것이 바로 종결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결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종국판결이다. 종국판결. 응? 민사소송사건을 완결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종국판결입니다. 이런 종국판결문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 민사집행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11쪽에 보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 4번 보세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을 보니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다면 그러한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완성되지 않은 건물, 지붕이 없는, 여러분 이 건축물 하게 되면 건물에 3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고
기둥만 벽이 있는데 현재 건물을 미완성됐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등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이때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등기부에도 이 건물에도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대상이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건물만 나올 수도 있고 토지만 나올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셋째 줄.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토지에 있는데 미완성된 건물입니다. 현재 짓고 있어요. 공사 착공만 해가지고 뼈대가 갖춰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등기가 됩니까? 그 건물이? 등기가 안 되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 대상에 등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경매 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자, 한편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강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니죠.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준부동산으로 봅니다. 준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처럼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지만 차량과 선박과 항공기, 기계장비 이런 것들도 부동산 경매처럼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 1번에 이제 부동산이 나왔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민법 99조의 정의입니다. 민법 99조. 자, 여러분 제가 법률 마인드 강의했죠? 민법에는 제1조부터 1118조까지 있다고 그랬죠? 민법. 그런데 민법 99조에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9조 1항.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자, 99조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민법 212조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이거는 지상 공간이고 이건 지하 공간인데 토지에 미치는 영향 거기 나왔죠.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212조는 뭐라고 나왔느냐? 토지의 소유권은 한번 써보실게요. 자, 민법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놨는데 원 민법 조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이게 민법 212조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자, 토지 위에 있는 지표공간, 이건 공중공간, 이건 지하공간이죠. 지상공간, 지표공간, 지상공간, 지하공간에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선 토지 경매도 많이 하는데요.
토지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대지. 토지에는 주로 뭐가 있다고요? 대. 대가 되어야만이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거 뭐 있죠? 농지, 전답, 과수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산지. 그래서 이제 일반 부동산 학에서는 택지, 대지가 이제 택지입니다. 택지. 그리고 농지, 그리고 산지, 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후에 있는 정착물.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토지후에 뭐가 있느냐? 정착물이 있는데요. 토지후에 뭐가 있느냐?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 토지후에 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있다. 토지후에 돌담 등이 있다. 돌담. 이런 것들은 토지후에 있는 정착물로서 같이 동시에 경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구분해서 도랑과 돌담을 구분해서 경매가 되지 않고 분리해서 경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후에 상가 건물이 있다. 토지후에 주택이 있다. 토지후에 공장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토지와 분리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14조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 오늘 지금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민법, 또 부동산 등기법,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소에 등기하잖아요. 그때 그런 관련된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인데, 부동산 등기법 14조에 보시게 되면 등기부에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 14조는 등기부의 종류가 나옵니다. 등기부의 종류. 14조가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의 종류는 뭐가 있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있고 여기 주택 등기부도 있고 상가 건물 등기부도 있고 공장 건물 등기부도 있다면 이렇게 토지만 경매 나올 수도 있고 주택 건물만 나올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거기 판례를 써놨는데 제가 판례 여러분 몇 쪽입니까? 12쪽이죠. 12쪽. 12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과 그리고 벽, 주된 벽이죠. 주벽. 이게 있어야 건물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판결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판결문 한번 보실까요? 넷째 줄 12조. 건축 중인 건물로서 12쪽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그렇죠?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유체동산.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민사집행법 189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뭘로 본다? 유체동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거나 아직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건물이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준공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최초로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합니까? 보존 등기라고 하지요.
그런 보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례를 쭉 12쪽에 써놨는데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수목이 나옵니다. 수목.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뭡니까? 나무지 뭐. 그죠? 수목이라고 하는 건 수목의 집단. 수목, 인목의 집단이라고 하죠. 인목, 수목 또는 인목의 집단. 인목이라고 하는 건 수목의 집단입니다. 토지 위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상태를 우리는 수목이라고 하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임야를 산지라고 하는 건 뭐야? 산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를 보통 임야가 있는 땅 임지라고 하잖아요. 임지. 그러면 여러분, 산을 샀어요. 임야를 샀어요. 지목이 임야지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인데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따로 경매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목도 수목의 집단인데요.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하는 거냐? 등기하는 거지, 등기. 바로 무슨 등기입니까? 인목 등기하는 거예요. 거기 13쪽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인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이 수목의 집단, 인목도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인목은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인목은 수목의 집단이다. 그래서 인목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를 등기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인목이라고 하는데 인목 등기부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인목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에 보시니까 요 인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게 되면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인목의 독립성입니다. 자, 메모해 볼까요? 인목의 독립성이라고 나옵니다. 인목의 독립성. 인목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인목의 독립성이 있는데, 첫 번째, 인목은 무엇이다? 부동산이다. 인목도 등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인목은 경매로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인목 말고 토지만 경매로 따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그렇죠, 인목의 소유자, 인목도 부동산이니까 인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별개로 분리해서 인목만 양도할 수 있어요. 또 인목에 대해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목도 인목에 대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인목도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인목 양도만 가능합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인목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 인목만으로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목에 대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목을 등기하지 않고 이런 거 있죠? 명인방법. 자, 이런 토지 위에 이렇게 요 땅은 내 거다, 이 나무는 내 거다 하고 명인방법, 울타리를 해놓은 겁니다. 울타리. 이런 것들 명인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13쪽에 보시니까 명인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겁니다. 공시. 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공시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소유자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명인 방법입니다. 줄을 쳐놓고 팻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건 김동숙 겁니다. 라고 팻말을 설치하는 방법이 바로 무슨 방법이다? 명인 방법이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도 등기를 하면은 임목은 뭐다? 부동산이다. 임목은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쪽에 있는 4번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